있는데 제가 뭐 안녕하십니까 이주천 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12월 13일 일요일 아침 방송 생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방송 제목은 외교정책과 탄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미중 패권 경쟁 그리고 탄핵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해서 2017년까지 초기 3월까지죠. 그렇게 한 4년 동안 지속됐는데 이 기간은 특히 2013년 이후부터 북핵 그 위기,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그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서도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에서 중간에서 어떤 입장을 조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안보는 미국, 한미동맹, 그러면 이제 경제는 중국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중, 안미, 경중, 안미, 그러한 노선을 꾸준히 그동안 취해왔는데, 그러한 경중, 안미, 양다리 전략의 큰 위기가 초래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공략을 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이제 부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해서 경제 성장에 어떤 보탬이 되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집권했을 때부터 미중 간의 갈등은 결국은 이제 만만치 않게 진행이 됐는데, 우선 미중 갈등 배경을 보면은 벌써 그 2013년에 시진핑이 방미를 해가지고 6월달이죠. 신형 대국 관계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의 몸집이 이렇게 커졌으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입장을 좀 더 미국이 이해해달라, 좀씩 양보를 해달라, 이런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등소평이죠. 등소평이 집권하면서 소위 그 도광양해라든가 화평 굴기 이런 노선을 포기한 것이죠. 등소평은 죽기 전에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미국에 도전하지 마라 고 했지만은 결국은 시진핑이 2012년 12월 달에 집권하면서 굉장히 중국의 대외 정책이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이고, 또 이러한 것은 중국의 공세적인 대외 정책은 뭐 대한해협이라든가 조호드라든가 남중국해 그 산호섬에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미국 주변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이러한 그 몸집이 커지는 가운데서 중국이 대정책에서 각종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해관계에서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2011년에 미국은 아시아 중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소위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밸런싱 아시아라고, Pivot to Asia라고 해서 미국이 대외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국제 정치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미중 간의 지원 지투, 미중 간의 대결이 소위 그 투기디데스의 함정이라 해가지고 소위 그 과거의 그 고대 아덴의 역사가 있죠. 투기디데스가 언급한 그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 투기디데스는 역사가로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쓰면서 스파르타와 아테네 지원이었던 스파르타와 G2였던 아테네가 결국 이제 전쟁을 벌린 그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함정에 빠지면은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그 학술적인 용어가 투기디어스의 함정이라고 국제 정치학자들이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에 많이 인용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과거에 그 미국이 아시아나 유럽이나 전 지역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다가 중국이라는 세력이 덩치가 커지면서 내 몫을 달라 하면서 각종 이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가운데서 미국과 중국이 소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투기디어스의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이런 중국의 위협의 사태에 직면해가지고 한일 관계의 정상화와 함께 남중국해 항해 자유 문제에 대해서 우선 한국의 지지를 요구를 한 거죠. 그게 말하자면 한국의 간 떠보기 식으로 한국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지지를 요구를 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한국의 중립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중간에서 자칫하면 샌드위치적인 그런 역할로 샌드위치적인 어려움에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외교의 특징은 처음에 말이죠, 중국을 자주 갔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 외교의 특징은 일단 첫째로는 중국과 경제 협력을 통해서 경제 성장의 파일을 더 키우고, 북한의 핵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해서 중국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당근을 제시하죠. 대북 지원이라든가 경제 성장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핵무기를 포기해달라. 그것이 한반도 프로세스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북한이 자꾸만 4차 5차입니까? 핵실험을 하니까 결국은 대북 강경책, 대북 참수작전으로 대북 정책이 이제 변경이 되었던 것이고, 이 한미 관계에서 대미 정책은 전자권을 그대로 두고 또 사드 배치를 미국 원하는 대로 해주고 또 한일 관계를 타결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자주국방, 한국적인 민족주의, 이러한 아버지 박정희 노선을 견지를 했던 것이고, 미국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 한국의 실리를 추구하려 했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인 특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중국과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엄청나게 심화가 됩니다. 기록을 보면 2013년도 한중 무역 규모가 2,289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무역거래 1,035억 달러나 또 일본과의 무역 규모 946억 달러를 합친 만큼보다도 더 큰 규모였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중국의 의존도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중안미라는 그런 노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경중안미 노선을 이렇게 탈피하고 수정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중국도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친중과 어떤 친미, 미국 양쪽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최근에 이제 집권하고 1년 뒤에죠. 2014년 3월 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에 가서 그 유명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동북아 개발은행을 설립해서 북한과 주변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거창한 프로젝트 드레스덴 구상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드레스덴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중국의 그 일대일로 정책,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이 2012년 5월달에 발표한 그 신동방 정책, 이런 것과 부합되는 이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로 연결시켜가지고 관련 국가 이제 성장을 모색을 하고 상호간 밀접한 연계를 통해 가지고 뭐 시너지 창출 효과를 기본 목표로 하는 그런 유라시아 이니시티브의 그런 모습을 갖췄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국과의 한미 FTA, 한중 FTA도 체결해야 되고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이 주변 국가의 소위 일대일로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을 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해인 2015년 9월 3일입니까? 결국은 논란이 되었던 항일전에서 중국이 이긴 것을 기념한 전승절에 참석을 했는데 자유진영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을 했던 것이고 워싱턴 정가에서 보수 정객들한테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푸틴하고 나란히 이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미국에도 공개가 되고 미 정계에 일정 부분 충격을 줬다는 말이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친미 정책으로 선회를 하게 된 것은 중국이 카드를 버리고 친미 정책으로 선회를 급선회를 하게 된 것은 역시 2016년입니다. 북한 핵실험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 1월 6일이죠.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단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격노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은 2월 11일에 개성공단 폐쇄라는 강수를 발동을 했던 것이고 또 그해 7월 8일입니다. 한미는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이 사드 배치는 그 다음 해죠. 19대 대선 직전에 2017년 4월 26일에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016년 9월 9일인데, 자,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하니까 이 국방부는 결국은 한일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일본과 더불어. 그것이 이제 11월 13일이죠. 이제 일종의 이제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 일본의 군사정보가 왜 필요하냐면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지 뭐 미사일을 발사하든지 우주에서 항공에서 그것을 사전에 탐지하는 그 레이더 탐지 능력이 한국이라든가 미국에 비해서 해내탄 넘어 있는 일본 상공에서 일본에 포착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 협정을 조속히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 한민국 국방장관 아시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참석을 했는데 2015년입니다. 11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서 미국을 지지를 했던 것입니다. 또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것이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일 간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것도 미국의 압력이 있죠.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공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이 양쪽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보좌관들의 이제 그 참모들의 이런 정책적인 충고라든가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선순위를 역시 미국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차츰 선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9월 달에 전성일을 기념하는 중국에 가서 전성일 기념을 하기 위해서 중국 갔는데 상당히 워싱턴에 논란이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 워싱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해 10월 달에 10월 13일에서 17일 사이에 또 미국을 가서 미국의 이제 조야 인사들을 달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을 다 잘 지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것이고, 그러나 초기에는 중국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은 중국을 많이 갔어요. 2005년도, 2006년, 2008년 해서 거의 뭐 1년에 2, 3년 만에 한 번씩 중국을 방문을 했던 것이고, 2013년 기록에 보면 2013년 7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방문 그 규모가 굉장히 컸고, 또 중국에서는 아주 최극빈 대우를 하면서 아주 굉장히 환대를 했다는 그런 것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대북 강경책을 초래하게 되는데,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댓글 부대를 통해 가지고 박근혜 정부를 공격을 했던 것이죠. 특히 그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또 이석기 통진당 해산 이후는 북한의 그 댓글 부대,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 댓글 부대의 공격이 굉장히 심화되고, 여기에 이제 국정원들이 이제 맞대응을 했던 것이고, 또 이런저런 것이 이제 부작용으로서 2015년입니까? 국정원 뭐 이런 댓글 사건도 터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는 뭐 소위 그 참수작전이라고 그런 작전도 비밀리에 추진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또 악화가 되는데,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중국의 박근혜 정부에 반대하는 정책이 공작이 노골화됩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롯데라든가 이런 뭐 라면, 삼양라면이든지 뭐 화장품 쪽을 해서 롯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았죠. 그래서 경제보복을 가했고, 또 이제 2014년부터 세월호 사건을 해가지고 2014년, 15년 세월호 사건이다 뭐다 해가지고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박근혜 정부 흔들기 작전이 야당에서 계속 나올 때, 이 길거리에 있는 촛불 세력들의 중국인들의 대규모로 가담을 하게 되는데, 공안에서 하면 5만 내지 6만 명이 가담했다 그래요. 이게 만만한 숫자가 아니죠. 그 중국이라는 그 숫자가 누굽니까? 유학생들, 관광객들, 사업차 온 사람들, 조선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로 500만 명이 동원이 되면서 그 많은 데모를 몇 달에 걸쳐 했는데,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 수수께끼인데, 이게 좀 미 대선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것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깊이 연루가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짐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박근혜 정부를 흔들기 위한 촛불 세력들이 광화문 집회에 몰리고 굉장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어려워지는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시각, 오바마 정부 행정부의 시각이 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짠짠한 그 저서라든가 논문은 아직은 제가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유추해 보건데 미국 편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박근혜 정부는 어느 편이냐,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제 양자택일을 강요를 한 것 같고, 또 미국 입장으로 볼 때는 이런 그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은 동북아에서 중국이라든가 이 러시아라든가 북한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적이다, 이게 낭만적이다, 대단히 로맨티스트적인 소설 같은 정책이다. 그래서 실현되기가 어렵다 하고 이 미국의 정계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이런 그 드레스덴 선언이라든가 유라시아 이니시티브 정책이 같이 가기가 어렵지 않는가, 이런 보수파들이 보수파 쪽에서 생각을 했을 수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하게 중국이라든가 미국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잡은 동맹 세력이 있느냐, 외세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미국에 대한 인식, 이것을 한번 검토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린 시절 63년부터 청와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청와대 생활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약간 격리되는 그런 생활을 했었고, 특히 가장 사춘기 때입니까? 사춘기 때, 이순 시절을 맞이했죠. 민감할 때. 71년도죠.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가서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기술자가 되거나 이제 공대 교수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치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치는 전혀 준비가 안 됐죠. 네. 왜냐하면 전자공학과가 정치하는 학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74년도에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포인트를 생각해 볼 게, 학생 박근혜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학생은. 그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74년도 8.15 때 유경수에서 저격 사건을 해가지고 급히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공부를 하려고 보따리를 풀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가 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을 제대로 배우려고 보따리 풀자 다시 이제 8월 적용사까지 벌였기 때문에 6개월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보따리를 풀었는데,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박근혜는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의 행을 택했느냐, 이 얘기예요. 왜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아들이 어디 가서 유학했습니까? 전제국 알죠? 장남. 필라델피아의 펜실베니아 대학, 그 UP라 그럽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UP에 와튼스쿨에 있었거든요. 80년대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입니다만. 네. 그러면, 응당이, 박정희 대통령이 따르려면 미국 유학 가야 되는데 왜 프랑스로 가느냐? 요게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유신 정권이 들어서면서 72년도 유신 정권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네. 유신 초기죠. 그래서 유신 초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이라든가 선언했고, 한국적 민족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삼선에다가 유신에다가 해가지고 미국하고 관계가 점점 경색이 됩니다. 미국하고 관계가 자주노선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미국하고 점점 긴장 국면이 조성이 되는 가운데서 은연중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자주의식, 어떻게 보면 뭐 좀 나쁘게 하면 반미의식이죠. 반미의식이 투영되면서 딸로 하여금 프랑스 유학 쪽으로 가는 어떤 그런 그 영향력을 끼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몰래 핵무기를 만들다가 이제 그 김정일한테 이제 암살됐는데 그 김정일가 비밀재판에서 자기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미국 CIA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는 뭐 아직은 지금 수수께끼고 뭐 영원히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몰래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선을 댔냐면은 그 프랑스하고 캐나다입니다. 원자로 개발하는 거는 캐나다 쪽하고 플루토늄 이쪽에서 원자료 플루토늄 이쪽을 얻어내는 거 해서 캐나다하고 프랑스 쪽으로 해가지고 그 선을 닿았습니다. 미국을 몰래 이렇게 만들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죽은 그 배후에는 미국 CIA가 개입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돌아가셨네, 사망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미국에 대해서 이런 화끈하게 친미 정책을 처음부터 펼 수가 없는 막 그런 그 개인적인 퍼스널 트레저리, 개인사적인 어떤 비극적인 어떤 그런 관계, 아버지의 암살에 대한 그런 그 기분 나쁜 추억,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막판에는 탄핵을 가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미국 CIA 문제를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미국 CIA의 그 서버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서버가 특수부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특수부대하고 총격전을 벌어지면서 미 CIA 요원 1명이 죽었고 5명의 미국 특수부대 요원들이 사망을 하는 가운데서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미 CIA 사이버를 하드죠. 프랑크푸르트 CIA 지부가 가지고 있는 하드를 결국은 빼내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 CIA가 이번 대선에서 깊이 개입했다는 이야기, 부정선거에. 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 한국에 있는 미 CIA가, 뭐 역할을 뭐 직접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 사건에 대해서 미 CIA가 알고 있었느냐, 탄핵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든가, 그것이 제가 사실은 뭐, 끝났지만은 굉장히 궁금한 사안입니다. 특히 2015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보기관이 마비가 되고,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 한일 간에 마찬가지죠. 한일 간에서도 정보기관 간에 유기적 협조 사항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미 CIA는 박근혜 정부에게 이런 그 유기적 협조 체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제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지도자는 유능한 정보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본하고 미국 CIA 쪽의 정보기관과 우리나라 국정원과 정보기관 간의 이런 소통이라든가 정보 교류, 이런 것이 소홀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남재준 국정원장이 지금 감옥소가 계신데, 나중에 뭐 언제 풀려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풀려나면은 이런 그 일본하고 미국 CIA 쪽에 이 탄핵에 연관돼 가지고
그쪽에 그 정부기관과 어느 정도 소통을 했는가, 정보를 어느 정도 교류를 했는가, 제가 참 이거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가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박근혜 정부 외교가 결국 이제 탄핵을 받으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외교 역량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하고, 뭐, 드레스덴 선언이든지, 무슨 뭐,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든지, 대박, 그래서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거창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것이, 이 기차를 타고 만주로 가가지고 기차로 가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거기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고 뭘 만들어낸다는 것이 자유진영에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무역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너무 이 참모들이 뭘 만들어내는 것을 무슨 소설도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공산주의 집단하고 관계 설정해가지고 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결국 밑에 있는 외교 정책을 만드는 참모들이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갖다 준 모양인데, 굉장히 굉장히 로man틱하게 쉽게 생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돌이켜본다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외교 라인에 혼선이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친중에서 친미를 선회하고, 뭐 자주노선 좋긴 좋아요. 아버지가 추구했던 자주국방 한국적 민족주의, 그렇게 뭐 의도는 좋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그러다가 암살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장군이 이 대통령이 된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바짝 엎드렸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민족적 자존심으로 좋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야기예요. 미국의 그 무서운 힘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 바짝 엎드린 거 아닙니까? 김대중을 풀어주거나 뭐 핵무기를 포기한 각서를 쓰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참 구차스러운데, 그 보안사령부라든가 중정 처리를 할 때 전두환은 본 것이죠. 이런저런 국제 권력 관계에서라든 정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런 조심성이죠. cautious approach.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생각해보면 뭐예요? 전두환이라든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이 조심스러운 행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강료가 왜 저렇게 굉장히 싱가포르를 장기 집권하는데도 왜 살아남았습니까? 이강료가. 그 영어로 자꾸만, 영어로 그 뉴욕타임즈라든가 CNN 뭘 불러가지고, 언론사 이렇게 불러가지고 영어로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좀 봐달라고 자세 쪽 굽혀가면서 영어로 이렇게 해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방 언론들이 영어로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니까, 소프트하게 이렇게 하니까, 서방 언론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이강료가 하니까, 그럼 좀 좀 봐준 거예요, 이강료를.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뭐, 일본어 좀 하지만은, 뭐, 영어 배우는 신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대중을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 신용을 했잖아요. 그 제스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중국 양쪽으로부터 불신을 초래한 면이 있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미중 관계가 첨예한 대립 속에서는 이 한국의 경제는 중국, 뭐 안보는 미국, 이런 논리 양다리 작전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중국의 뭐 경제, 안보는 미국, 안 돼요. 꿈 깨라는 이야기예요. 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좀 더. 지금 하웨이 퇴출하라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컨더리 보이콧 지금 레디 대비한 상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이제 측근들 이 기용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이 무슨 보좌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문고리 사인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타난 인물들하고, 문고리 사인방 인물들, 보좌관들 자기 비서들이라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한 10년 동안 계속 국회의원 한 5번 했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이 보좌관들 달고 다닌 이제 신임한 보좌관은 메모를 다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걸 이렇게 하고 국내 정치의 어떤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내지만은 이 글로벌한 국제 정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 보좌관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결국 이제 참모들이라든가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글로벌한 시각, 이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제 남재준 씨를 등용을 해가지고 안기부장입니까? 맡기면서 이제 결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서 미국 우선 정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남재준 씨가 국정원장 들어가면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정책의 밸런스를 잡아준 것이죠. 근데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준비가 된 상태에서 착착착 가야 되는데 1년 2년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던 것이 많은 시간적인 낭비가 있었고, 지금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문재인 다 뭐가 문제냐면, 이건 미국의 반중 정서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하고, 또 미중 간의 대립의 강도가 굉장히 심한데, 이것을 과소평가하면서 실수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발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계속 지금 시진핑의 눈치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시진핑 눈치만, 중국 공산당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지금 시중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이런 지금 한탄이 흘러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비극적 결말이라는 것이 미중 간의 어떤 끼어가지고 결국 이제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은 약소국가가 강대국가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이 벌어질 때 확실하게 이기는 편을 가야 나라의 주권이라든가 또 나라의 주권은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권을 제대로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이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전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